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진실 6가지. 모든 병의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어떤 병이든 혈액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 심혈관, 뇌졸중, 뇌혈관 등 모든 사망의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운동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회사나 영화 마케팅을 통해서 또는 건강 프로그램에 의사분들이 나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약간의 효과를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마트에 가면 전날에 이야기한 음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직까지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혈액순환 10년 전으로 돌리는 방법 및 식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혈액순환의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책임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실 대사증후군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녔던 20년 전에도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드롬, X 혹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죠.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 질병, 즉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심지어 치매까지도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신체 지표에서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부 비만, 높은 혈압, 고혈당, 낮은 HDL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수치 같은 것들이죠.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이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이 비정상이라면 대사증후군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다하게 축적되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중성지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성지방이 어떻게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다음으로는 중성지방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에 따른 중성지방 변화. 자, 이제 중성지방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중성지방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방송된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로 이들은 각각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매 중 동생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고지방 식단을 따랐고 반면에 언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언니는 DASH라고 불리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2주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동생은 체중이 2.5kg 줄었고 허우둘레도 2cm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1.3kg 늘었고 허우둘레도 5cm나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동생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0%나 감소한 반면 언니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0%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성지방은 지방 섭취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과잉이 중성지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지가 중성지방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싶다면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참,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중성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실험에서 보듯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탄수화물 식단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면 우리 몸은 더 이상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전환되죠. 이때 중성지방은 연료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복 인슐린 수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중성지방 수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공복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 역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또한 HDL,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지질 수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HDL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DL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은 중성지방을 줄이고 HDL 수치를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의 HDL 증가와 혈압 변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 속에서 지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하수도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죠.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HDL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많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적으로 유지한 사람들 대부분이 HDL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권장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따른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9년에 저탄수 식단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경우 HDL 수치가 14에서 76으로 부인의 경우 88에서 105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경우처럼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몸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HDL 수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저탄수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체중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환자 중 한 명은 저탄수 식단을 1년간 유지하면서 혈압이 16만 100에서 13,080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은 체중이 줄어도 혈압 감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저지방 식단이 혈관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통해 HDL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내장 비만에 미치는 효과. 이번에는 내장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장 비만이란 말 그대로 곡분의 장기 주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볼록한 배로 나타나는 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배가 나왔다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장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 등 여러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내장 비만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할게요. 50대 남성의 복부 비만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고 중식과 석식에서도 밥이나 빵을 빠지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권유했고 6개월 후에 그의 허리둘레는 10cm 이상 줄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중도 15kg 가까이 감소하면서 간 건강 역시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몸에 쌓인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이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또한 지중해 식단과 비교했을 때 저탄수 식단이 체중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건강한 지방과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은 보다 극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912kg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내장 비만을 줄이고 싶다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고려해보세요. 체중 감소뿐 아니라 복부 지방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 LDL 콜레스테롤과 대사 증후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쁜 콜레스테롤 LD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LDL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LDL 수치만 보고 공포감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LDL의 전체적인 비율입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LDL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LDL 수치만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심혈관 질환 예측에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 수치가 높다면 LDL 수치가 약간 높더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실천한 B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LDL 수치가 30에서 80으로 올라갔지만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1.5에서 0.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LDL 수치는 올랐지만 실제 심혈관 질환 위험은 감소한 것이죠.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DL 수치가 높아져도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좋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LDL의 크기와 밀도 역시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액자가 더 커지고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관에 쌓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LDL 수치만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중성지방과 비율, 그리고 다른 종합적인 건강 지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통해 전반적인 대사, 증후군의 징후를 호전시킬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